나는 주변에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어요. 와, 나 이걸 진짜 몰랐어. 여태까지 뭐 나한테 무슨 인생 훈수 두고 조언이랍시고 해준 사람들 중에 나는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와, 나 진짜 일주일 3번 방송 덕분에 볼 게 많아져서 좀 그런가요? 주 3회 방송을 하기로 한 지 2주 남았는데 2주간 더 해보고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 싶으면 이거를 유지하고, 솔직히 아직까지는 딱히 뭐 그런 유의미한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독자가 최근에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은 그 흑백 요리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들면 안 되는 거를 건드려 버려가지고, 지금은 선재스님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제가 흑백 요리사 리뷰를 하면서 이제 선재스님 채소로 그 요리한 게 그렇게 높이 올라간 게 나는 이게 조금 어드밴티지를 너무 받은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약간 소신 발언 했잖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구독자가 한 번에 한 1000명인가 빠졌어. 진짜로 저 이거 구라가 아니라 이거 봐. 씨. 이 소신 발언병이 안 고쳐져. 나 진짜. 그래서 원래 요즘에 제가 그 나는 솔로 리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성 구독자분들이 이제 유입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그냥 남자 여자 절반이거든요. 남녀 절반인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방골기질 그득그득한 쌉티 소리를 이제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구독자를 모으려면은 이제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구독자가 맨날 정책이야.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이 자기 나름대로 막 소신 발언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 막 구독자들이 막 역시 누구누구님 소신 발언 너무 쩝니다 막 이렇게 막 극찬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칭찬하고 사람들이. 근데 나는 대부분의 소신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 못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뭐 인정하고 자시고에 따라서 뭐 중요하지도 않겠지만 제 기준의 소신 발언은 상당히 높아. 기준치가 뭐냐면 구독자들한테도 욕을 먹어야 그것이 소신 발언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시로 가장 쉬운 예시 중에 우파 유튜버가 이재명을 까는 거는 소신 발언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파 유튜버들의 구독자들은 이재명을 까는 거를 바래서 애초에 그 사람을 구독한 사람이고, 그러면 돈이 벌리잖아요. 그 사람은 오히려 구독자가 더 늘어나고 점점 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파 유튜버가 이재명을 욕했다고 해가지고 역시 용기 있으십니다, 강단 있으십니다, 소신 발언 응원합니다 이러면 난 약간 기괴해 보이는 거야. 반대로 좌파 유튜버가 윤석열을 욕해도 그건 소신 발언이 아니잖아. 근데 좌파 유튜버들이 막 윤석열 욕하고 막 이러면은 역시 누구누구님 이 시국에 뭐 소신 발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이게 약간 기괴한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이 발언을 해서 나한테 진짜 어떤 타격이 있는 거를 감안하고서도 발언을 해야 이게 소신 발언인데,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소신 발언의 기준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한 소신 발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소신 발언이 맞습니다. 리서 모렌 구독자들은 콘크리트인 듯해요. 뭔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약간 유한 사람들이 남은 것 같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예를 들어서 제 가치관이랑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나랑 저 부분은 생각이 다른가 보다. 아니면은 그 유튜버가 진짜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를 해.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저 부분에서는 그냥 잘 모르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구독자분들도 저는 여태까지 저를 봐주신 분들이 제 말이 다 맞아서 저를 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제가 뭔가 또 혼자 뿔나가지고 막 노발대발하고 있으면 리섭 저 새끼 또 지랄이구나 하면서 그냥 오늘은 뭐에 저렇게 뿔이 났을까.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오늘 임장 아저씨 소신 발언하심. 저도 그거 봤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내팽개쳤다라는 약간 그런 여론이 있던데, 그 임성근 셰프님이 그 흑백 요리사 나와가지고 수혜를 가장 많이 입으셨었잖아요. 그래 저 임장TV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의 100만 유튜버가 다 돼가는데, 그분이 오늘 그건 사실 소신 발언은 아니고 이제 그 자수죠, 자수. 자진 고백이라고 해야지. 임성근 셰프님이 음주운전을 3번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본인 그 유튜브 채널에 심지어 그 영상을 술 먹는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 또 임성근 셰프님이 직접 마셨는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술자리 비슷한 약간 컨텐츠였어요. 거기서 이제 나는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술을 자제하려고 한다. 왜 그러냐, PD가 이제 모르는 척 물어봐요. 다 그 각본이 있었던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자라고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눈 거겠지. 그래가지고 PD가 왜 그렇게까지 자제를 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 임장님이 사실 내가 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을 이제 3번을 걸렸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임성근 셰프님의 찐팬 구독자들은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저렇게 솔직하게 발언한 게 그래도 어디냐. 그리고 저 나이대 사람들은 사실 그 음주운전에 대한 그런 게 그렇게까지 심각한지 잘 모른다. 그래도 먼저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정상 참작을 해주자라는 식으로 이제 실드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음주운전이 5년인가 6년 전이래요. 그러니까 최근 한 5, 6년까지는 안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안 걸렸다. 왜냐면 사실 음주운전 3번 걸렸다는 거는 사실 최소 30번은 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잖아요. 뭐 30번을 했다라고 이제 단언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어쨌든 최근 뭐 5, 6년간은 어쨌든 음주운전을 걸린 적은 이제 없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음주운전을 5, 6년간 안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운 좋게 안 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갑론을박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약간 그 방골기질을 발동해가지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유튜버들이나 연예인들이요 뭔가 이렇게 떡상을 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거기 이제 PD님이랑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뭐 라이징하게 뜬 스타들이 나중에 과거사 같은 것들이 폭로가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나 나락갈 거 있나를 생각을 해봤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한부인 거지. 그래가지고 일단 먼저 터뜨리자. 지금 이미지가 한창 좋을 때 먼저 터뜨리자. 어차피 이거 언젠가는 밝혀진다. 그때 이제 광고비를 토해내는 것보다 내가 밝힐 거를 싹 다 밝힌 다음에 그때도 들어오는 광고를 받자라고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리고 그게 맞거든요, 사실상. 지금 당장 무슨 광고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거 당장 막 받아가지고 이거 막 진짜 호의호식 하다가 나중 가가지고 터져가지고 그거 다 뱉어내려면 진짜 파산이에요, 파산. 그래,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막 딱히 막 용기 있다 이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임성근 셰프님이 정말 길게 보려고 하시나 보다. 지금 당장의 무언가를 보기보다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잘 모르는 이제 순진한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순수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임장 셰프님이 되게 솔직하고 상남자셔가지고 물 들어올 때 노를 버려버리신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강록 셰프님도 이제 사실 비슷한 거죠. 최강록 셰프님도 흑백요리사 이제 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셰프님들 가게를 보면은 막 2달, 3달 동안 다 예약이 풀로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최강록 셰프님 가게는 또 문을 닫아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물 들어올 때 노를 던져버리는 사람이다, 노를 박살내는 사람이다 라면서 이제 최강록 셰프 이제 괴짜다 어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흑백요리사에서 뜬 사람들 중에 돈을 제일 못 버는 사람은 자기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오히려 노를 못 젓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무슨 프로그램으로 뜨는 순간 무슨 뭐 CF 들어오지, 방송 섭외 들어오지, 무슨 뭐 최강록 셰프님은 이번에 무슨 고정 방송도 픽스가 됐더만. 그래가지고 그런 게 돈이 훨씬 더 많이 벌려요, 방송하는 게. 그래가지고 최강록 셰프님은 노를 버린 게 아니야. 지금 예능 하나 계약하셨더만, 고정 예능. 그러면은 그 맨날 식당 그 새벽 눈 비벼가면서 일어나가지고 수산시장 가가지고 장 보고 막 이거 썰어가지고 무슨 뭐 하면은 손님들 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최강록 셰프님 막 하면서 무슨 막 블로그 글 올리고 유튜브 찍고 막 난리 치는 거 해가지고 막 3만 원 남아. 근데 방송 회차당 내가 볼 때는 한 진짜 4,500은 받을 거란 말이야. 아무리 못해도 4,500 받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깨 참노 이거지. 모터배 타고 다니는 거였구나. 그쵸? 이섭님 콘크리트 구독자입니다. 저는 리섭님의 소신 발언 때문에 리섭님 영상 8년째 보고 있는 겁니다. 소신 발언 안 하시는 순간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소신을 굽히지 마세요. 구독자 떨어지더라도 제가 옷 많이 사고 있으니 힘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섭님 두쫑쿠 먹어보셨나요? 저 두쫑쿠 안 먹어봤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두쫑쿠 때문에 아주 난리기는 난리더라고요. 제가 두쫑쿠를 선물을 받아봤었어요. 저랑 이제 협업하시는 대표님한테 저랑 저희 와이프랑 사무실에 이제 미팅하러 갔었는데, 그 두바이 쫀득 쿠키 요즘에 유행하는 거라고 하면서 제 거랑 저희 와이프 거를 이제 2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는 이제 받자마자 자기도 궁금했다면서 한번 먹어보고, 근데 애초에 저는 그런 비주얼 자체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의외로 초콜릿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저희 와이프 다 먹으라고 줬습니다. 그냥 맛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가지고 맛이 아예 예상이 안 되면은 한번 먹어볼 법도 한데 그냥 예상한 맛 그대로일 것 같아서 그냥 근데 이렇게 유행하는 거를 한 번쯤 먹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뭐 반골 기질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안 먹고 막 이런 거보다는 한 번쯤 먹어보고, 특히 뭐 저는 이제 틀딱 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안 먹어봐도 크게 뭐 그거는 없는데, 뭐 20대고 좀 이러면은 사람들이랑 조금 교류도 하고 이러려면 한번 먹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캡처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오늘 인스타그램 보니까 또 두바이 쫀득 쿠키 때문에 아주 그냥 토론 배틀이 열렸더라고요. 이게 무슨 JTBC 뉴스에 어떤 잘생긴 남성분께서 나와가지고 여자친구 부탁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두바이 쫀득 쿠키를 사려고 이제 줄을 서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댓글 싸움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이제 남자들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스윗한 남, 미래의 퐁퐁남이다, 호구남이다, 저지랄까지 해가면서 여자를 왜 만나냐 하면서 이제 조롱하는 입장들이 있고, 이제 여자들은 이제 저런 거를 보면서 이제 너무 스윗하다, 자기 남친들을 막 태그해놨어요. 넌 뭐함, 빨리 가서 사오셈,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 남자친구 태그해놓은 댓글에다가 어떤 그 남자 가게정들이 가가지고 한여들은 직접 줄 서는 법도 모르노 크크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또 난리가 났단 말이야. 대충 보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싸웠을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논란이 터질 때마다 제 스탠스는 항상 똑같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몇 년 전부터 맨날 말하잖아. 내가 이런 거를 할 때 여자친구 부탁을 받아서 지금 이추에 혼자서 막 덜덜 떨면서 막 이렇게 막 사다가 바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호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이거 남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 여자들이 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편들 밥 차려주고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페미녀들이 와가지고 왜 저지랄까지 하면서 같이 사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를 내가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줬을 때 너무 행복해. 그렇게 해주면은 이게 2시간을 기다리건 3시간을 기다리건 4시간을 기다리건 이건 호구가 아니에요. 그냥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난 이게 너무 하기 싫어. 여자친구가 이걸 왜 처먹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이게 너무너무 싫고 밖에서 오들오들 떠는 것도 너무 싫은데 내가 이걸 안 하면은 여자친구가 나를 떠날 것 같아. 이게 바로 호구입니다. 이게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내가 맨날 도시락 싸고 맨날 아침밥 차려주고 이걸 안 해도 이 남자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를 알아. 근데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해주고 싶어. 내가 한 음식을 내 남자가 행복하게 먹는 걸 볼 때 내가 너무 행복해서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러면은 호구가 아니야. 마찬가지로 뭐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혼자서 외벌이를 해. 외벌이를 하는데 와이프가 집에서 집안일을 혼자 하는 거야. 근데 음식물 쓰레기 정도는 남자가 그냥 버려주고 싶어. 그러면 호구가 아니야. 근데 하기 싫어. 아니 나는 밖에서 돈도 벌어오고 막 이러는데 내가 집에서 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지? 이 여자는 집에서 대체 하는 게 뭐지? 하는데 여자한테 찍소리도 못 해가지고 꾸역꾸역 나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어거지로 강제로.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호구인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일맥상통이야.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하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여자가 모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고 내가 100% 돈을 다 대. 근데 내가 그냥 좋아. 그냥 좋은 상태로 하면은 이것도 퐁퐁남이 아니야. 호구가 아니야. 근데 이 여자가 자기는 모은 돈도 없고 막 이런데 갑자기 그 오빠한테 오빠 나는 인서울 아파트 아니면 오빠랑 결혼 안 할 거야 해가지고 이 남자는 사실은 인서울 아파트에서 살기 싫어. 너무 비싸. 빚을 져야 돼. 내가 모은 돈으로 그냥 어디 그냥 남양주 이쯤에다가 그냥 조그만한 그냥 집 하나 구해서 나는 살고 싶은데 이 여자한테 감히 말조차도 못 꺼내겠어. 왜냐면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여자는 나랑 결혼을 안 하고 떠날 거를 알아. 그래가지고 나는 꾸역꾸역 대출을 꾸역꾸역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인서울에다가 아파트를 장만을 해야 돼. 이거는 이제 호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싸우는 거를 보면은 참 그래요. 자기가 좋아서 산다는 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좋지도 않은데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너무너무 줄 서기 싫은데 여자친구한테 아니 그렇게 먹고 싶으면 네가 줄 서 아니면은 좀 같이 줄 좀 서자라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싫대. 내가 그 추운데 줄을 왜 서? 다른 내 친구 남친들은 다 가서 줄 서서 사다 왔다는데 왜 나만 가서 줄 서야 돼가지고 깨갱깨갱 하면서 알았어 하면서 이제 손 호호 불면서 호호 불면서 줄 서서 사왔으면은 이제 이거는 조금 불쌍한 거는 맞죠. 그래가지고 남들이 좋아서 하는 거에 조금 태클을 걸지 말자. 저는 제가 생각하는 호구의 기준은 좀 그런 겁니다. 리선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힘든 환경에서 큰 사람일수록 통찰력이나 눈치가 또래에 비해 압도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리선님 생각은 어떠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환경에서 그 역경을 이겨내고 남들만큼 사는 사람은 남들보다 어떤 그 통찰이나 당연히 눈치 같은 것들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핸디캡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남들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능력치가 더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올라온 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데 무조건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보다 뭐 눈치나 통찰력이 더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거를 이제 극복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지. 안녕하세요, 리섬님. 남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남 탓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셔서 혹시 영업팀 성과까지도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팀원이 본인 탓을 하면 될 것도 안 되는 느낌이 나다 보니 난 왜 안 될까 하면서 니 탓하지 마라 고객 탓이다라고 교육했는데 물론 연애할 때는 남 탓을 하고 있지 않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 교육 방식은 좀 제 기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고객 탓이다. 그러니까 고객이 완전 개 미친 진상인 쓰레기 고객이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성과가 안 나고 있는데 그걸 고객 탓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무너져도 그 아래에 있던 내 탓이다라는 마인드로 제가 살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당연히 나한테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남이 나보다 훨씬 더 뭔가 그 과실이 높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래도 남 탓을 하면 바뀌는 게 없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있으려면은 내 탓을 해야 내가 여기서 뭐를 어떻게 했어야 조금이라도 지금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를 생각해야지 이제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게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내 잘못이 아니다, 운이 없었다, 고객이 잘못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발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최대한 뭐든지 다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렇게 살기가 솔직히 힘든 경우가 생길 때는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인드로 살다 보면은 스스로의 멘탈을 좀 갉아먹게 되는 경우도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위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그 위암이 발견됐을 당시에 이미 위암이 말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급하게 수술을 받았었는데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원래 작년 겨울에 이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작년 초에 좀 이상한 거를 느끼셨어요. 그때부터도 이제 저한테 뭐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요즘에 살이 쭉쭉 빠진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게 그 시기가 굉장히 미묘하게 맞물렸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건강 관리 하신다고 하면서 간헐적 단식 막 이런 거 하시면서 저녁을 안 드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맨날 등산도 하시고 하느라 이제 다이어트를 아버지가 이제 성공을 하셨다면서 되게 좋아하시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요즘에는 과식을 안 하니까 이제 과식을 하게 되면은 자꾸 개원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자꾸 안 내려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병원을 그래도 작년 초에 이제 가보셨어요. 아버지가 소화가 이제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병원에서 그런 거예요.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 거야. 아빠가 속이 너무 안 좋다고 막 해가지고 막 갔는데도 그냥 이거 뭐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강검진 무료인 연도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홀수회 무료인 사람이 있고 짝수회 무료인 사람이 있잖아.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작년 건강검진이 이제 무료인 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암이 그렇게 쉽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내년에 검사 받으시라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연도 초에 검사를 받으셨으면은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뭐 위에 아무것도 찍어보지도 않은 상태로 아빠가 속이 안 좋다고 갔는데도 그냥 뭐 건강검진 그냥 내년에 받으시라고 왜 비싼 돈 내고 건강검진 받냐고 하면서 검진을 못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속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그 위약을 타먹으러 그 병원을 6개월인가 7개월을 계속 다니셨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다 안 되겠어가지고 나중에 너무 심각해진 거야.
거야. 너무 막 밥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 진짜 좀 찍어봐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찍어봤더니 이제 갑자기 그 병원의 의사가 이거 큰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제서야 그 지랄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 갔더니 이제 위암 말기라고 그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진짜 그거를 듣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진짜로. 막 저도 사람이니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가가지고 진짜 병원 막 불질러 버리고 싶고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지금 생각해도 솔직히 화가 많이 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멘탈을 막 어떻게든 잡고 막 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래도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거 뭐 의사를 따지고 만약에 제가 거기 가가지고 병원 다 뒤집어 엎고 의사 멱살을 잡고 별 막 지랄지랄을 해서 저희 아버지가 암이 낫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면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거를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의사도 고의로 그러진 않았을 거고 정말로 돈을 아꼈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을 거고 또 아버지가 속이 안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근데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내가 아버지를 큰 병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아버지를 검사를 받게 했었어야지 이게 맞는 건데 저도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요즘 속이 안 좋다, 아버지랑 뭐 술 한잔을 하려고 해도 아빠 요즘에 조금 속 안 좋아가지고 술 많이 못 마신다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저 먹고 사는데 신경 안 쓰고 조금 아버지한테 신경 썼으면은 제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도 가고 했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다 내 탓이지 뭐 내가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겠나, 누구 탓을 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마인드는 제가 맨날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막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탓을 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앞으로는 이제 그러겠죠.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디가 조금 이상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강제로라도 이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병원도 가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뭐 뭐든지 다 네 탓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야 발전이 있다 해도 저도 힘들어요, 그러는 게. 근데 그래도 저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은 그냥 내 탓이다, 내 탓이겠거니, 그래 남 탓해서 뭐하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사는 게 그래도 조금 자기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형은 눈치가 빠른데 그걸 캐치하지 못했었네. 야이씨, 내가 암이 걸린 거를 눈치랑 뭔 상관이 눈치가 빠르면 눈에서 엑스레이라도 나가나요? 진짜 이씨. 눈치랑 그거는 다르지. 내가 암 걸린 사람을 태어나서 본 적이 있냐고. 근데 진짜로 일이 안 풀리려면은 별의별 그게 다 있는 거네, 진짜로. 하필이면 아버지가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타이밍에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 나이 되면은 몸무게가 쭉쭉 빠지면은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갑자기 쭉쭉 빠지기 시작하면은 병원에 무조건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암에 걸리면은 암세포가 이제 그 영양분 같은 거를 막 흡수를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진대요. 그래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3개월 안에 살이 확확 빠지면은 그게 위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를 조금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녁을 요즘에 안 드신대. 등산도 맨날 하신대. 술도 원래 저희 아버지가 반주를 거의 맨날 하셨었는데 막 2주에 한 번 이렇게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기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버지가 방문할 때마다 그래도 턱선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저는 오히려 반성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저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살을 빼시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나는 이 생각을 했지. 무슨 뭐 그거 갖다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얼마나 살이 빠지면 병원 가야 되나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뭐 3개월 기준으로 몇 킬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제 살이 빠지신다고 하면은 그거 조금 검색해 보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성이 지금까지 만난 여자친구분들 중에 특별히 미안한 사람 있나요? 다 미안하죠. 다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다 제가 너무 어렸었고 상처 줬던 것도 많이 생각나고 제가 이거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거에 관한 심리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책임감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보통 이전 연애를 생각하면 내가 당한 것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해줬는데 걔는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줬고 막 이전 연애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가지고 막 화가 너무너무 나는 사람들 있잖아. 당연히 진짜 이전에 만나던 사람이 바람을 폈다거나 손찌검을 했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남녀 차별이 아니라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어지고 나가
가가지고 내가 못해줬던 것만 생각나는 경우가 많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했던 것들만 생각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성별의 다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남성성의 기준은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책임감 강한 남자들이 보통 이전 연애를 생각하면은 계속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만 나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우울한 얘기하기가 싫은데, 어차피 그 아버지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만약에 남성분들이 저한테 이런 고민 많이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런 타입이야, 방금 내가 말한 책임감이 좀 있는 타입이야, 내가 지난 연애를 돌이켜보면은 자꾸 미안한 생각밖에 안 나, 이러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여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진짜 존나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와, 나 이걸 진짜 몰랐어. 나는 주변에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어요. 여태까지 뭐 나한테 무슨 인생 혼수 두고 조언이랍시고 해준 사람들 중에 나는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끝낼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못 해줬던 것만 생각나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진짜 환장을 합니다, 진짜. 저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제가 방송을 꾸역꾸역 했어서 그렇지, 제가 진짜 최근 한 2달 정도 동안 방송 안 할 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진짜. 제가 지금 사업을 한 1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직원들 월급을 밀려본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돈이 없으면 진짜 빌려서라도 주고, 막 오히려 일찍 줬으면 일찍 줬지 밀려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직원들 월급날을 까먹었었어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가지고 진짜로. 와, 나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버지랑 하기로 해놓고 못한 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그 연인한테 못해줬던 것만 생각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랑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고, 약속한 게 있으면 다 지키세요. 제가 여태까지 아버지가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맨날 그러면 다음에 등산 같이 가요 하면서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단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같이 뭐 바다낚시 한번 가고 싶댔는데, 바다낚시 얘기한 게 벌써 한 2, 3년 전인데 2, 3년 동안 제가 가요 하면서 계속 못 갔단 말이야. 그게 너무 가슴속에 남아가지고 제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방구석에서 씨발 게임 한 번 할 시간에 아빠랑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거 가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내가 이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아버지한테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이 너무 많은데, 그 약속이 어려운 것들이 아니야. 진짜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루만 날만 뺐으면 되는 거를 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바쁘다고. 내가 그 생각이 나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더라. 일상생활이 안 돼, 진짜로. 그래가지고 본인들의 이제 성향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성향을, 나는 이제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면은 내가 못해준 게 너무 가슴속에 응어리가 남는 사람이구나 라는, 내가 이런 타입이다 라고 한다면은 부모님하고 약속한 거는 최대한 그때그때 다 털어버리시는 거를 전 추천합니다. 털어버린다는 말이 좀 웃기기는 한데, 약속했으면 지키세요. 이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끌어안고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 약속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요즘에 최근에 느끼게 됐습니다. 바람핀 전 남친한테도 못해준 게 내가 부족했던 것에 마음 아파했던 난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진짜 무너지겠네. 네, 맞아요, 진짜로. 진짜 슬기 언니도 옆에서 같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기한테는 제가 너무 진짜 고맙죠. 고맙고, 제가 이번에 아버지 아프면서 제가 진짜 나 결혼 잘했구나라는 거를 진짜 너무너무 느끼게 됐습니다, 진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몇 개월 동안을 계셨었는데, 중환자실은 이제 하루에 한 번밖에 면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이 거의 왕복 3시간 막 이런단 말이야.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3시간, 4시간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그거 알람을 맞춰가지고 출발할 시간 맞춰놓은 다음에 출발을 해가지고 아버지 얼굴 보고, 웬만하면은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될 때는 저 대신에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아버지를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며느리가 혼자서 중환자실에 있는 시아버지를 왕복 3, 4시간을 걸려서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와이프한테 가지 말라고 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애기 보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심지어 지금 육아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저희 아들이 15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그때는 더 어렸었고. 근데도 저희 와이프도 저랑 똑같이 알람을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바빠서 못 가는 날은 자기 혼자라도 갔다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혼자 갈 수 있는 날은 제가 와이프가 같이 간다고 해도 제가 귀엽고 못 가게 했어요. 나 혼자 가면 되는데 피곤하게 오지 말라고. 그래서 같이 가는 날도 있고, 제가 도저히 스케줄 때문에 못 가는 날에는 혼자 퇴근길에 막 운전해가지고 막 피곤한 몸 이끌고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맨날 면회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와, 진짜 내가 결혼을 진짜 잘했구나.
그래서 부부들이 뭔가 그런 것 같아. 어떤 위기가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부부들이 깨지는 부부들이 있고 더 돈독해지는 부부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을 때는 다 같이 좋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역경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같이 그런 역경들을 좀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의 그 진가가 좀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결혼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어차피 요즘에 이혼율이 이렇게까지 높은데 결혼을 저걸 왜 하고 자빠졌냐. 이혼하고 나면은 재산 반으로 갈라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가족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달라요. 이게 아무리 여자친구고 뭐고 해도 아무리 찐득하게 사귀고 막 이랬다 그래도 남은 남이에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물론 아기가 없어도 가족처럼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맥락만 받아들이세요. 어쨌든 이게 혼인신고가 돼 있고 같이 이렇게 우리는 정말 부부예요 하는 거랑 그냥 연애만 오래 하는 건 확실히 많이 다르기는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냥 아무나랑 그래도 결혼하라는 건 아닙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좋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정말로 결혼해서 날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행복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너무 요즘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리서님은 아버님을 보내고 어떻게 괜찮아지셨나요? 저는 작년 여름에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0대 초반이고 단둘이 살았어서 더 빈자리가 느껴지네요.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데 그냥 다들 그냥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님 얘기하고 있는데 클럽 인스타 얘기하는 애는 사회적 지능 뭐냐? 아이, 그럴 수 있죠. 아이, 제가 하는 일이 그건데. 제가 우울하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우울하실 필요 없습니다. 유튜버는 광대이기 때문에 광대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클럽 인스타 여자 얘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리선님 어제 클럽에서 여자 인스타를 따서 연락하고 있는데 통화도 오래 하고 제가 중간에 호감 표현도 하였습니다. 혹시 애프터 같은 거 최대한 빨리 잡는 게 좋을까요? 클럽에서 여자 만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있나요? 저는 26살이고 여자애는 21살입니다. 자기 말로는 클럽 처음이라는데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겠죠? 얼굴은 뭔가 순수하게 생겼고 학생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클럽 처음... 아, 순수하시네. 여자애들은 다 클럽 처음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제 제 나이 때는 이제 나이트 클럽이라고 했었거든요. 나이트 클럽이라고 있었는데 나이트에도 다 똑같아. 여자애들 하는 말 다 똑같아. 회사 회식이어가지고 원래 이런데 안 오는데 동료 선배들 따라왔어요 하면서 막 부킹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야 맨날. 그리고 아는 언니 생일이어가지고 원래 이런데 안 다니는데 억지로 왔어요. 금방 갈 거예요. 막 거의 다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맞아요. 애프터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여자는 나한테만 번호를 줬을 거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버려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자애가 이제 클럽이나 라운지 바를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날에 카톡을 보면은 뭐해 지옥이 펼쳐져 있어요. 남자들이 뭐해 일단 인스타 마팔은 최소 10명이랑 진행이 됐고 번호까지 알려준 거는 뭐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들이 어떻게든 이제 애프터 잡아가지고 조금 하려고 개수작들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은 이제 본인이 물어보신 분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워낙 많은 남자들이 번호를 물어보고 들이댔을 거라.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아가지고 본인의 임팩트를 박아놓는 게 좋습니다. 꾸몄을 때 답도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외모로 승부 볼 생각은 접고 다른 쪽으로 가야 할까요? 남자 기준에서는 이제 몸을 키워야 되고 여자 기준에서는 성형을 해야 되죠. 요즘 남자들이 하도 성형녀 싫다고 해도요, 성형 안 하고 못생긴 것보다 성형하고 그래도 예쁘장한 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꾸며도 이제 내가 너무 답이 없다 하면 성형해야 돼요. 근데 남자는 이제 차라리 몸이라도 키우고 뭐 팔뚝이라도 키우고 어깨라도 키워가지고 그 남성성으로 승부를 보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여자는 너무 외모가 답이 없으면은 그래도 성형하기는 해야 돼요, 냉정하게. 요즘 아이온 열심히 하시나요, 형님?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 2 만약에 하시는 분 계시면 CL 서버 하시는 분 계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같이 레기온 가입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섬님. 몇 달 전 연애 강의 수강한 대학생입니다. 까여도 복귀가 된다는 게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월 1일에 07년생 번호를 따고 2주간의 썸 도중 스킨십을 시도했다가 다음날 바로 연락이 끊겼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매력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여중 여고라 남자 경험이 없는 20살이면 제가 스킨십 속도를 늦추는 게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2주간의 썸도 중에 이제 몇 번을 만났는지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번호로 따는 걸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만났는지도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여자가 느끼기에 이 사람은 이 여자 저 여자 번호를 다 따고 다니는 남자다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안 부서진 상태에서 갑자기 그 순진한 여자한테 계속 스킨십을 시도해버리면 여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근데 그 이미지를 이제 깨고 이 남자는 뭐 아무한테나 번호를 물어보는 남자가 아니라 나라서 물어본 거구나라는 확정적인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스킨십 좀 했다고 해가지고 여자가 이제 연락을 끊는 거는 이제 매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리삼님, 여자가 첫 연애를 클럽이나 헌팅 포차에서 해도 괜찮아요? 첫 연애가 연애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예, 첫 연애는 그래도 클럽이나 헌팅 포차에서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여자는. 뭐 또 남녀 차별이 될 수 있는데 남자는 클럽이나 헌팅 포차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여자는 클럽이나 헌팅 포차에서 첫 연애를 시작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많이 크다고 봅니다. 리섬님, 20살짜리 아는 동생이 있는데 10살 많은 남자랑 썸 타고 있다네요. 동생을 생각해서 반대하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해주겠어서 20살 때 너무 많이 나이 차이 나는 남자랑 연애는 별로 안 좋지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자 구독자가 30살에 20살 여자애를 만난다 그러면은 저는 야 절대 놓치지 말고 꼭 결혼해 라고 할 거고, 20살 여자 구독자가 30살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너 미쳤어? 절대 만나지 마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걸 보면서 나한테 항상 막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는 항상 구독자 편이야. 내 구독자가 우선이지. 그래가지고 아니 남자 입장에서 30살에 20살 여자 만나면 완전히 개꿀이니까 당연히 야 잘했다 임마 꼭 결혼해 해야 되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20살에 이제 30살 남자를 만나는데 보통 20살 여자애를 30살 남자애가 만나면은 이제 그 30살 남자애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가지고 여자애가 정신병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자는 대로 이제 다 따라오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고 그 여자애가 예를 들어서 30살인데 40살을 만났으면 그나마 이제 괜찮은데 딱 갓 20살이 된 여자애면요, 그 여자애가 처음 만나는 정말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20살짜리 여자애는 30살짜리 남자애가 어떻게 구워 살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인생 전체가 다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살짝 많이 위험해요, 여자애들이 20살 때 30살을 만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당연히 제 기준에서도 정말 나랑 친한 여동생이라면은 조금 이렇게 불안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남 연애에 훈수 두는 거 아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연인이랑 싸우고 와가지고 나한테 연인 뒷담화를 막 해. 그러면 거기에 맞장구는 절대로 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처세입니다. 왜냐면은 이 새끼들 또 언제 화해가지고 지들끼리 꽁냥꽁냥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살면서 이런 경험 되게 많이 겪어볼 거예요. 내 친구가 연인이랑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런 미친년이 다 있어. 뭐 어릴 때는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한단 말이야. 야 당장 헤어져 했는데 가가지고 다시 화해가지고 잘 만나는 거야. 이러면 서로가 민망해. 서로 민망해가지고 되게 뻘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뭐 자기 배우자 뒷담화라든지 연인 뒷담화 할 때는 그냥 그랬어 속상했겠다 정도로만 이제 받아줘야 되고, 또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귀게 됐대. 그때 야 너 그거 사귀면 안 돼. 야 너 네 또래 만나 이러는 것도 좀 안 좋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말 안 들어요.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냥 부모들이 말을 해도 안 듣는 게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뭐라고 누구한테 무슨 너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건 만나면 안 좋을 것 같아. 이게 오히려 나중에 더 서로가 뻘쭘해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굳이 그냥 누구 연애하고 막 이런 거에 훈수 두고 그러지 마세요. 이섭님, 20살 여자인데 뭐 해야 좋을까요? 주량이 소주 2잔이라 음주 가무는 한계가 있어요. 야, 성인 된 지 18일 차 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 너무 좋겠다. 음주 가무 한계가 있으면은 그럼 이제 20살이고 하면은 부모님한테 손 좀 벌려가지고 어디 친구들이랑 국내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고 하세요. 여태까지 공부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고등학교 내내 공부하고 하느라. 근데 술 아니면은 성인이 아니어서 못하는 게 있나? 그러니까 저는 성인인 거를 기다린 게, 술을 친구들이랑 마시고 싶어서 이제 12월 31일 날에 이제 친구들이랑 그 고3 때 카운트다운 하고 나서 아직도 기억나. 제가 그때 그 은평구 응암동에 살았을 때인데, 은평구 응암 오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응암 오거리에서 12월 31일 날에 카운트다운을 빵 한 다음에 이제 1월 1일이다 해가지고 친구들이 한 8명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제 나이 때 무슨 막 꿀막걸리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요즘에 이제 일반적인 호프집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우리 나이 때는 그 당시에 막걸리가 돌풍이 있었어요. 막걸리 열풍이 있었어가지고 되게 엄청 단 막걸리 프랜차이즈 이런 게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어른이다 하면서 이제 그 한 7, 8명이서 가가지고 막걸리 집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진짜 미친 듯이 마신 거예요. 겁대가리도 없이.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 이제 저는 그 이후로 이제 막걸리 무서워서 못 먹거든요. 이제 막걸리가 숙취가 진짜 오져버리잖아요. 이게 막걸리를 막 다들 이제 너무 맛있으니까 일반 막걸리가 이제 진짜 꿀막걸리라고 해가지고 당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진짜 막 엄청 달았던 막걸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막 꿀꺽꿀꺽꿀꺽꿀꺽 마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막 3차 4차까지 갔었대. 나는 기억이 안 나. 나는 1차에서 기억이 끊겼는데 다른 애들도 다 똑같더라고. 그때 우리가 사고 안 친 게 다행이야. 아무도 자기가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몰라.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내 머릿속에서 두꺼비가 뛰어다니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진짜 막 숙취 때문에 막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진짜로. 아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성인 돼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해방돼서 할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술 안 먹어도 약간 클럽 이런 데는 가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여자들이 위험한 게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술 주는 거 넙죽넙죽 마시다가 이제 빨라돼가지고 큰일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술을 안 마시면은 미성년자일 때 출입 못했던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오히려 더 안전하겠네. 술에 취해가지고 이상한 데 휩쓸릴 위험이 없으니까 클럽도 가보고 라운지 바도 한번 구경 가보고 뭐 이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리서님은 혼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새 친한 대학 선배 중 몇 명도 반동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전에 그 20살 여자와 30살 남자의 연애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남자라면 해봐도 큰 상관없다는 주의고요. 여자라면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여자 구독자가 남자친구랑 동거해도 될까요? 라고 했다면 안 돼, 하지마 라고 할 거고요. 남자 구독자가 여자친구랑 동거 좀 해봐도 될까요? 하면은 그래 한번 해봐, 나쁘지 않아 라고 할 겁니다. 친구들이랑 어제 얘기 나눴는데 나는 솔로가 대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솔로 대본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태프들한테도 확인을 해봤고 그 출연자분들한테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만약 리섭님이 영식님처럼 타고나길 눈치가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회생하실 건가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완전히 그 사회적 지능이 거의 그냥 소시오패스 수준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요 내 데이터베이스가 생겨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를 울렸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겨울이었어요. 한겨울이었고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집에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추운 날씨에 밖에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리서봐 엄마 너무 추워 손이 꽝꽝 얼었어 하면서 이제 제 손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손을 녹여달라는 거지 엄마가. 제가 아들이니까 이제 얼마나 귀엽고 막 그렇겠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아들이 게임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제 손 잡으면서 막 이렇게 손을 녹이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 집이 그 당시에 전기 장판을 거의 맨날 켜놓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손이 일단 차갑잖아? 그리고 엄마의 목적은 이 손을 빨리 녹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손을 잡았는데 내 손도 따뜻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저기 전기장판 켜놓은 거에 손 대시라고 하면서 제가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고 다시 컴퓨터를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서운해서 우시는 거야. 아니 나는 우리 엄마가 손이 너무 시렸다고 하니까 나도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빨리 손을 녹였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걸 녹여드리는 것보다 빨리 저 뜨끈뜨끈한데 손을 넣는 게 손이 더 빨리 녹으니까 저기 가셔서 녹이시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너무너무 서운하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막 서럽다면서 막 우시더라고. 막 애들 키워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막 펑펑 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입력이 된 거지. 누군가가 손이 시렵다고 하면서 내 손을 잡으면 손으로 녹여주는 게 맞는 거구나. 입으로 호호해서 녹여주는 게 맞는 거구나. 여기서는 효율을 따지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손으로 녹여주는 게 전기장판에 손을 넣는 것보다 한 5배는 느리게 손이 녹을 텐데 이럴 때는 내 손을 잡았으면 그냥 내 손이 잡고 싶다는 거구나. 그렇게 점점 배워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괜히 알바 같은 거를 할 때 서비스직 같은 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서비스직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거든요. 손님들이 뭘 해달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대로 하면은 욕먹는 경우도 있고 예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눈치껏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치껏 해야 되는데 내가 눈치껏 못 해가지고 욕먹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 같은 게 제대로 안 풀리고. 그래서 사람은 이럴 때 이런 말을 하고 저럴 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진심이 아니구나.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는 거는 진심이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 농담
농담인 척하지만 저건 진심이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눈치가 빠르게 태어나지 못했어도 계속 어떤 사람들을 계속 겪어보고 하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서 이럴 때는 이게 나와야 된다가 정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하더라도 사람과 면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 도움이 많이 돼요. 어차피 같은 알바를 할 거라면은,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같은 알바를 할 거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편한 거를 해야겠다, 편의점 알바를 해야겠다. 편의점 알바 또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상 그냥 띡띡띡띡 찍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저는 서비스직에 끼지 못한다고 보고, 조금 내가 좀 사람을 좀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알바를 해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27살 여자입니다. 연애를 하다가 취미, 가치관 등이 많아서 결혼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드렸고 상대방도 부모님께 연애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반응이 부정적입니다. 학벌 이야기를 하시며 조심해라, 연애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결혼하려면 지금부터 찾아야 할 텐데 시작부터 안 좋은 느낌이라 겁이 납니다.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까요? 일단 그 남성분의 성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를 했다고 해가지고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를 하고 있는 남자면은 그 남자랑은 결혼하면은 질문해주신 분의 앞길이 훤하고요. 예를 들어 저나 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반대한다 그러면 아니 내 결혼인데 부모님이 반대를 왜 함?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남자들이랑 살아야 결혼해가지고 시댁이랑 트러블이 없어요. 근데 남자가 나이를 처먹고 결혼할 나이가 되고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눈치 보면서 막 빌빌대는 남자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남자들이랑 결혼하면은 이제 나중에 만약에 부모님한테 나이 먹고도 빌빌대는 남잔데 그 시댁이 굉장히 좋은 시댁이야, 나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서,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해, 이러면은 결혼해도 되지만 시댁이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부모님한테 깨갱하는 타입이야, 이러면은 평생 팔자 기구해집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예비 시부모님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학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근데 뭐 남자친구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지, 근데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 나는 내가 마음에 들면 그냥 하는 거니까 네가 이런 걸로 고민할 거 없어 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남자친구라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거를 무슨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좀 잘 좀 보여야 될 것 같아 라면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개반전으로 예를 들어서 그 시댁에서 아파트라도 한 채 해줄 수 있대, 결혼하는데, 그러면은 싹싹 빌면서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시댁에서 뭐 쥐뿔도 해주는 거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든대 이러면은 이제 조금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좀 받을 게 있어. 그래가지고 조금 부모님 눈치를 봐야 돼, 아부를 떨어야 돼. 그래야 전세 자금이라도 나와. 그런 상태면은 이제 둘이서 조금 이렇게 가가지고 좀 구실구실 돼야 되겠지만 당연히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야, 쥐뿔 줬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막벌이 마음에 안 드네 어떠냐 하는데 남자가 깨갱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그 결혼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고를 거다 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댁이랑 부딪힐 일이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아니 근데 시댁이 어쨌든지 간에 남편을 보고 하면은 돼요. 남편이 중간에서 정말 말만 저렇게 하는 건지 정말로 지금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인 건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상견례도 해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정말 남자친구 집에 뭐 인사 같은 거 드리러 갈 수 있잖아요. 그때 남자친구가 얼마나 단도리를 쳐놨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때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우리 누구누구 집에 데려왔는데 뭐 학벌 얘기 꺼내기만 해봐 진짜로 나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남자친구랑 있을 때는 학벌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막상 집에 왔더니 면전에다 대고는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눈앞에서 대놓고 꼽을 주는 거예요. 막 공부 안 하고 너는 대체 학생 시절에 뭘 한 거니? 그 학교 가가지고 뭐 배운 게 있긴 한 거야? 막 하면서 12조로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거기서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그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남자친구가 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인서울 4년제 나오고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얘기를 들으니 자존심 상하기도. 야, 아니 인서울 4년제를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네 집에서 여자의 학벌을 들먹인단 말이야?
이랬으면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화를 안 냈으면은 이거는 진짜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일단 남자친구네 집에 가보기는 가보세요. 가보기는 가보는데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진짜 눈치 비슷한 거 조금이라도 주는데 남자친구가 정색을 안 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나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나는 무슨 진짜 무슨 학벌 얘기를 하길래 지방대를 나왔거나 무슨 전문대를 나왔거나 막 그런 줄 알았네. 무슨 남자친구는 대치 퀴즈로 중경외실 라인으로 학벌이 좋긴 합니다. 남자친구도 대기업 다니고 있고요. 대치 퀴즈면 뭐 하냐고요? 대치 퀴즈의 장점이 뭐예요? 집에서 뭔가를 해줄 수도 있어야 대치동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여자들이 남자가 예를 들어서 압구정 산대, 대치동 산대 이러면 좋아하는 게 뭐야? 아, 결혼할 때 그러면은 뭐라도 나오겠구나.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개뿔 대치 퀴즈인데 집에서 결혼할 때 해주는 것도 없고 눈치만 줘? 뭔 의미예요 그게 대체? 대치 퀴즈고 나발이고 어디 울릉도 오징어를 팔아도 나한테 돈 1,000만 원이라도 주는 시부모님이 좋은 거지. 무슨 대치동이고 나발이고 뭔 의미야.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대치동에 살면서 땡볕 한 푼 못 해주는 그거에 본인들이 더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무슨 거기서 텃세를 부리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중경외실 라인, 대치동 퀴즈인데 중경외실 라인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고졸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도 뭐하지만 그 파라군 학원가를 다 돌면서 중경외시면은 막 그렇게까지 잘 간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대학교도. 그리고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단 요 정도밖에 없잖아. 아래라고 해도 얼마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야. 중경외시랑 그 아래랑. 참. 리선이 연애 강의 보고 연애 6개월 차입니다. 이번 기수 영철님이 저랑 결이 비슷해서 제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게 나라는 주관 확실히 가지고 연애하다 보니 사랑이 점점 깊어져가는 게 느껴집니다. 표현이 서투른 여친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눈에 꼴이 뚝뚝 떨어져서 행복하네요. 리선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형님 한 달 전에 인스타 딴 분 계시는데 안 일십하다가 제가 밥 먹자고 보내봤는데 한 달 만에 갑자기 수락하셨는데 무슨 심리일까 궁금합니다. 한 달 전에는 다른 대체제가 있었어가지고 바쁘고 막 이랬어가지고 그러니까 바쁘고 대체제가 있을 때에 그거를 다 제껴주고 만날 정도의 급의 남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한가해진 거야. 한가해져가지고 좀 어디 나가가지고 바깥 구경도 하고 싶고 바람도 쐬고 싶고 바쁜 게 좀 지나갔어. 근데 이 정도 때 조금 만날 만은 하겠다 정도의 싶은 이미지로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만나기로 했으면 수락했으면 좋은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점수가 한 60점 정도라고 쳐. 60점까지는 됐으니까 이제 여자가 밥 먹는 거 수락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60점인 점수를 나가서 70점, 80점으로 올리자. 요 마인드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 저희 어머님이 와이프는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겠다고 하셔서 만약 나중에 여자친구 인사드리러 올 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당연히 단돌이 시켜야 되는 거겠죠? 어차피 딥하게 얘기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저는 솔직히 예전에 그랬었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이제 저희 어머니랑 한번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안 보기는 했는데 그 여자애는 교회를 안 다니는 여자애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엄청 신앙심이 깊고 하시다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여자가 크리스찬이 아닌 건 안 된다. 맨날 어릴 때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었단 말이야.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엄마한테 알겠다고 하고 크리스찬 아니어도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결혼해야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긴 했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그랬지. 우리 엄마는 이제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 만나게 되면은 너 교회 다닌다고 해라.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무슨 결혼해서 너네 어떻게 할 거냐면은 교회 다니겠다고 해라. 근데 내가 교회 안 데리고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엄마 앞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말만 해. 알았지? 하니까 여자애도 알겠다고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본인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살 거 아니면은 일요일 날에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전화와가지고 일요일 날에 너네 오늘 교회 갔다 왔니 하면 우리 교회 갔다 왔어요 하고 그러면 모두가 다 평화롭잖아.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그냥 선의의 거짓말로 리선이 어머니께서 영상 다 챙겨보시나요? 그런 편이죠. 리섭형님 연애 강의 2회 수강자면서 오랜 구독해왔어요. 지금 입고 계신 항공점퍼랑 아내는 억강 후드 집업 입고 오늘 존예 몸매 최고인 썸녀랑 세 번째 데이트에서 오늘부터 1일입니다. 감사하고 형님이 저의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귀인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